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6,096명 발생하며 또 최다 기록을 새로 세웠습니다. 이동량이 많은 설 연휴가 오미크론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설 연휴 이후 현행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 달 방역당국은 노바백스 백신 공급과 함께 5세에서 11세 소아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16,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딱 일주일 전인 지난 금요일이 6,000명대 확진자가 나왔는데 16,000명대로 급증을 한 겁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추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우리가 못 봤던 이런 아주 가파른 증가 추세는 오미크론 때문이라고 다들 짐작을 하실 겁니다. 예. 오미크론이 지난 마지막 발표 때가 50%였고요. 아마 다음 주에 발표하게 되면 한 70% 가까이 될 것 같고 델타 같은 경우에는 매주 10%씩 늘었으니까요. 지금 아마 최소한 70% 될 것 같고 이게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갈 때까지 환자의 증가 추세는 더 가파를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장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번 설 연휴를 분기점으로 어느 정도까지 급증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이제 연휴 때는 당연히 이제 검사 건수가 줄어들고 또 검사도 덜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뭐 나오는 숫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끝나고 나면 2월 3일이 이제 그 첫 연휴 마지막 끝나는 날의 시작이라는 시작이고요. 네. 그 다음 날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가면서 검사 건수가 예전보다 더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또 역학 관련자들이 대거 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못 봤던 숫자가 또 한 번 더 나오겠죠. 뭐 기본으로 한 2만 명이 넘으면서 그 주 혹은 그 다음 주 초에 한 3만 명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10만 명 이상까지 얘기하는데 이 확산 상황에서 어떤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의 방역 어떤 정책하고 달리 국민들이 알아서 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꽤 많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각자가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활동을 많이 줄이고 모임을 줄이고 하는 그런 행태가 반복돼 왔었죠. 그래서 뭐 혹자는 10만 명도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아마 한 3만 명이 넘어가면서 계속 확산하는 기미를 보일 때는 스스로 좀 자제를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정부의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은 네. 지금 이제 치명률이 델타는 0.8%인데 오미크론은 0.16%다. 매우 낮다. 이렇게 네.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분석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 위주로 되어 있는 오미크론 유행에 맞춰서 나오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900만 명이고요. 그 비율은 18%, 60세 이상 따지면 20%가 넘겠죠. 그러면은 그 분들이 일부는 뭐 와상 중이라서 못 나간다고 치더라도 대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면 궁극적으로 오미크론이 100%가 됐을 때에 60세 이상 인구 그리고 또 만성 질환자들 이런 분들에게도 이 오미크론이 다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치명률보다는 더 높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지난번 한 7천 명대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무리 이 치명률이 낮다 손치더라도 7천 명이 한 5배 정도 되는 3만 5천 명이 계속 나온다면 치명률이나 또 중환자실 포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이 지금 발표된 수치가 젊은 사람들 위주의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이제 접종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미크론이 그래도 덜 증가하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느렸죠. 예,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거 발견되고 보고된 게 이제 11월 말에 들어와서 12월 초에 발표가 되면서 벌써 2달이 다 됐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한 달 만에 그냥 바로 100%가 됐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도 70%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백신의 영향과 마스크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요. 네. 오미크론이 만일 3월, 4월까지 계속 기승을 떨치게 된다면은 그때 됐을 때 젊은 사람들은 지금 3차 접종을 아직 맞거나 맞고 있지만 예. 좀 건강 취약계층들은 미리 맞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3, 4월이 지나고 5월 가까이 가면은 항체가 또 떨어집니다. 아, 네. 그러면 그때 되면 정말 본격적으로 취약계층에 더 많은 감염이 생길 수 있다는 그 계산을 하면서 가야 되고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걸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60세 이상 백신을 3차 백신을 다 놓은 사람들을 일부 표준 샘플링을 해서 그 항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내놓고 다 같이 의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저는 제발 지금이라도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서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4월, 5월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봐야 되고요. 지금 샘플을 하면 지금 벌써 65세 이상 또 혹은 뭐 만성 질환자들 맞은 그 항체가 지금 쭉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선이 왔을 때는 뭔가 다른 조치를 해야 되지 그냥 뒀다가는 지난번 델타 때 돌파 감염 당하듯이 또 당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4, 5월에 장기적으로 좀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했을 때 다른 나라들은 오미크론의 정점 기간이 27일 정도였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 예상은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정점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스크나 손위생을 잘하는 나라이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더 강화 안 하겠다라고 나오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만 5천 명이 일평균으로 일주, 2주 이렇게 지속되면 의료 체계가 못 견딥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바이러스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은 백신, 치료제, 그다음에 거리두기 밖에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관리를 해 나가야 이번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의 마지막 고비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미크론 고비를 최소한의 피해를 남기면서 어차피 피해는 남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이게 넘어가는 건데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남기면서 이 오미크론 마지막 파고를 넘어야 된다. 그냥 안이하게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을 내고 다들 움츠려서도 안 되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거를 잘 조절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운전하는 아주 안전하게 운전하는 운전자가 해야 될 노릇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설 연휴 이후에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당장 설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개인적으로 좀 지킬 수 있는 방역 수칙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연휴가 시작되면 이제 결국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네. 집안에서는 그냥 마음대로 지내셔도 됩니다. 그러고 집안에 계실 때라도 날이 좀 춥더라도 늘 환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1시간에 5분만 문을 열어놔도 집안의 공기 전체가 바뀌기 때문에 혹시라도 집안 사람들끼리 옮길 수 있는 그런 감염에 대해서도 상당히 위험도를 많이 떨어뜨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실 때는 손위생, 마스크 꼭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 손위생은요, 제가 늘 이런 이제 조그만 이걸 갖고 대정제군요. 다닙니다. 예, 예. 손소독제를 갖고 다닙니다. 갖고 다니면서 조금 뭐 내가 손이 좀 부주의하다 싶으면 얼른 따서 한번 해주고요. 또 뭐 피치 못하게 사람들 만나서 악수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물건을 잡았을 때 또 이렇게 한번 해주고 그냥 자그마한 용기에 그냥 담아서 다니면 되는 겁니다. 굳이 이런 걸 안 사셔도 되고 조그만 약통 같은 데 넣으면 되는 거고요. 마스크도 혹시 모르니까 한 2개씩 들고 다니면서 네. 철저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향에 가셔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원래 많이 모이면 안 되지만 네.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도 가급적 집안에서도 거리를 좀 두고 얘기를 하시고 환기를 늘 신경을 쓰십시오. 문을 늘 조금씩 열어놓고 그걸로 맞바람이 치게만 해도 감염이 3분의 1씩 줄어든다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네. 하시면 되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있는 자리에는 가급적 가지 마시고 가시더라도 얼른 그 자리를 피하시는
그런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연휴를 보내신다면 아무리 오미크론이 극성이라도 나와 내 가족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교수님께서 이 정장 주머니에 손소독제 들고 다니는 거 보시면서 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해보고요. 내일부터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받았던 선별검사소에서 줄 서서 모두가 PCR 검사를 받는 풍경이 이제는 없어질 것 같은데 달라지는 점들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제 2월 3일이 되면 PCR 검사를 그전에는 다 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이 됩니다. 예, PCR 검사는 60세 이상, 그다음에 역학에서 나온 밀접 접촉자들, 그다음에 이제 그 취약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신속항원 검사를 가지고 어떤 증명서를 원한다면, 그 방역 패스라든지 원한다면 선별진료소에 가서 받아야 되고 스스로 알고 싶으시면 그냥 집에서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스스로 사용은 하되 그것이 어떤 공식적인 증명은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내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이 선별진료소에 가면 PCR이나 신속항원 검사 중에 선택이 가능한 거죠? 네, 늘 이제 그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는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기 때문에 네. 이제 갑작스러운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둘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은 그동안 PCR 검사 역량을 굉장히 높여서 우리나라가 참 잘해왔던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인망식으로 환자를 다 찾아냈던 거는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PCR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신속항원 검사로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PCR 검사 능력 80만, 85만 개 하루에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최대한 가동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미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신속항원 검사가 그다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용도는 있습니다. 용도는 있지만 둘 중에 무슨 검사를 할래 그러면 당연히 PCR 검사를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검사가 양성이 나와도 PCR 검사를 해서 환자를 찾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80만 개가 완벽하게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요. 검사 양성률이 10%까지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 80만 개를 해서 10%는 8만 개 아니겠습니까? 예. 8만 명 이상 진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10만 명을 진단하려면은 아무나 검사했을 때 10명 중에 1명 이상의 양성이 나올 정도로 오미크론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야 10만 명이라는 진단을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숫자를 기록하기도 상당히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 네,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네. 이 신속항원 검사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전국에서는 이 자가검사 키트가 품절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좀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신속항원 검사는요, 선별진료소 가면은 그냥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고요. 또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가셔도 물론 개인 돈 5,000원을 진료비를 내셔야 되지만 네. 그거는 검사 비용을 내는 게 아니라 의사를 만나서 진료할 때 내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집에 없다고 그렇게 막 어려워하실 건 없지 않나. 마스크하고는 다릅니다. 마스크는 없으면 안 되지만 신속 진단 키트가 집에 없다고 해서 뭐 당장 큰일 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정말 의심이 되면 선별진료소에 가시면 되고 정말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의사를 만나서 내가 이런 의심이 된다 하면은 의사가 소견서를 써주면 PCR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그 당황하지 마시고 또 제가 보니까 하루에 그 생산 그 능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700만 개 넘게 나오기 때문에 네. 너무 서두르지 않으시면 곧 수급은 충분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신속항원 검사나 자가 검사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게 가짜 음성이잖아요. 위음성이라고 하는 양성자가 음성이 나와서 24시간짜리 패스를 받았고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했는데 알고 보니 음성이다. 이런 상황이 이제는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됐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의 PCR 검사 역량을 충분히 가동을 하고 또 이제 진단검사의학회 쪽에서는 그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같은 인력으로 더 많은 검사를 할 수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신속 항원 검사를 하게 될 텐데 신속 항원 검사는 우리나라에서 허가한 것은 민감도가 90%, 뭐 예. 특이도가 거의 99% 좋은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가장 검사가 잘 되는 조건에서 되게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증상이 잘 없는데 내가 의심돼서 했다 그랬을 때는 검사를 했을 때 음성으로 나와도 실제로 내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을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겠죠. 예. 항원 검사라는 것은 이 바이러스가 처음에 내 몸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라서 한참 올라갔다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꼭지점만 보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 있을 때만 양성이고요. 지금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는 양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다 PCR로 잡아내는 부분이죠. PCR로. 그렇기 때문에 만일 초기에 했다면 나는 음성이야 그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역 패스 받아서 신나게 잘 놀다가 옆에 사람 다 감염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짜 양성입니다. 가짜 양성은요. 지금 가짜 양성 상당히 심각한데요. 우리나라 같이 이 검사 양성률이 우리나라 한 5% 나옵니다. 100명이 검사하면 5명 정도가 PCR 양성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신속 항원 검사를 하면은 위 양성률은 한 40% 정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신속 항원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PCR 검사를 하면 그 중에 4명은 PCR에는 없다는 거죠. 음성이 나온다. 음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PCR 결과가 나오는 동안에 가짜 양성으로 벌벌 떨고 가족들한테도 뭐 큰일 났어. 그리고 직장도 또 뭐 못 가고 하는 그런 순간이 뭐 짧게는 한 반나절, 길게는 24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만일 오미크론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유병률이 10%. 그러니까 검사를 하면은 10명 중에 1명은 다 나와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의 2배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위 양성률은 9%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양성이 나오면 그 중에 9명은 가짜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신속 항원 검사에 양성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PCR 검사를 해라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양성 나오면 당장 치료하고 격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가짜 양성이 적지 않게 많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고 그전에 우리나라는 한 1%, 2%밖에 유병률이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신속 항원 검사는 그때 하면은 가짜 양성이 70%, 80% 됩니다. 그래서 안 했던 거고 지금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쭉 올라가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구간을 잘 봐가면서 응용을 해야 된다,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이 다음 달 3일부터 설 연휴 직후부터는 동네 의원에서도 이 코로나19 치료나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방역당국과 동네 병의원 간에 협의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뭐 야간 진료나 수가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요. 예, 그 준비를 왜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1월 24일 날 오미크론이 나왔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온다고 예보가 됐고 실제로 들어왔고 그러면 오미크론을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재택 치료를 이미 다 돌렸죠. 네. 재택을 돌리고 지금 재택 치료가 이제 환자가 점점 많아질 겁니다. 오늘 발표된 16,000명도 대부분 집에서 치료를 받게 되겠죠. 네. 그러면 그 관리를 전국에 있는 226개 지자체에서 다 따로따로 다 해야 되는데 각 지자체에 속한 병원, 뭐 의료기관 등등 의원이나 이런 의사들하고 간호사들하고 얼마나 협의를 해 왔었냐는 건데 12월 달부터 협의했으면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적어도 환자는 숙명적으로 봐야 된다는 그 각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돈 몇 푼 때문에 안 한다든지 뭐 때문에 안 하는지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명분이 안 서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더라면. 그래서 제가 의정협의체를 시군구마다 만들려는 거예요. 상설로 코로나 끝날 때까지. 의정협의체를 만들면 의료인과 그다음에 각 지자체의 보건 담당 책임자가 만나서 우리 동네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가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으로 의사도 편하고 환자도 편하고 정부도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 좀 저로서는 좀 답답하죠. 네, 교수님 말씀대로 좀 진작에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았겠지만 조금 늦어진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어떤 지원책, 어떤 설득책을 내세워야
좀 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제 시설 장비 지원 또 수가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 달라요. 우리 지역에는 뭐 내과나 이비인후과 의사가 소청과 의사가 많아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치료할 의사가 많을 수도 있고 그 옆 지역은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재택치료 체계를 만들고 재택치료에서 안 되면 2차 병원으로, 2차 병원에서 안 되면 3차 병원으로, 또 3차 병원에서 환자가 가득 차면 웬만큼 치료되는 사람 다시 2차로, 1차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그 연계 시스템, 의료 전달 시스템을 이 오미크론을 위해서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혼란 없이 하겠죠. 개원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밤새 이 전화 받으면서 진료하는 거 안 하려고 개원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같이 대학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지금은 안 하지만 뭐 예. 항상 이제 콜이 오면 가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야간 당직을 요구하는 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야간 당직 이런 데는 작은 병원이라도 야간 당직 시스템이 있는 데를 설득을 해서 그쪽으로 만들고 1차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를 그냥 그 근무 시간에만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제 처음부터 요구를 굉장히 과하게 하니까 1차 의료기관에서 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많이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 중수본이 코로나19 병의원 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의심되는 환자는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는 이 병원에 갈 때 무조건 KF94 마스크를 써야 되더라고요. 네, KF94 꼭 써야 됩니다. 네. 예. 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이제 왜 KF94를 써야, 뭐 4종 보호구를 다 착용하는데 왜 KF94를 써야 되냐면요. 이게 이제 말을 좀 크게 하면 이 KF94 옆으로도 마스크 옆으로 많이 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위 말하는 에어로졸이 생성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덴탈 마스크라고 하는 좀 얇은 네. 거, 좀 이 잘 맞지 않는 마스크를 상시로 쓰면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공기 감염의 원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꼭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보호구 이제 다 안면 보호구도 쓰고 다 하고 해서 하는 것이 맞고 의사들한테 맡겨두면 동선이나 시간과 공간을 잘 구분해서 환자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보다 감염력이 더 강한 게 와도 의사들은 준비만 하고 있으면 저는 볼 수 있고 봐야 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좀 의료단체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주고받는 협의를 한다면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진료가 가능하겠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마스크 바깥으로 이렇게 침이 셀 수 있고 그런 위험한 상황인 것처럼 일반 환자들 입장에서 병원에 갈 일이 있는데 이 병원이 코로나19 환자들이 왔다 간 병원이라고 하면 불안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한 논의책은 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라는 거죠. 네. 예. 그 제일 쉬운 방법은요. 오후 한 3시나 4시가 되면 일반 진료는 다 끝나는 것이 보통 1차 진료 의료기관의 그 행태입니다. 그래서 한 4시쯤 웬만한 그 병원에 가면은 의원에 가면은 환자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그 자기가 자원하는 병원은 4시까지만 일반 환자를 보고 자기가 늘 보던 환자를 보고 4시 이후에는 코로나 진료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의심 환자 또는 재택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를 면담할 때 그렇게 하면은 그 환자 다 보고 저녁에 끝나고 소독 다 하고요. 그러면은 바이러스 다 죽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정상 진료해도 되고 그걸 했다고 일반 환자분들이 이거 여기 불안해서 못 가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옛날에 하던 방식이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그거는 충분히 지식을 갖고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요. 뭐 오전 진료를 원하는 분들은 또 오전 진료할 수 있고 또 의원에 따라서는 공간을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뭐 안 됐지만 빈 사무실도 있으니까 자기가 보는 의원에서 빈 사무실 있으면 거기만 전용으로 만든다면 동선이 완전히 분리가 되겠죠. 예, 시간은 분리를 못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는 각자 맞춤형, 지역 맞춤, 개인 맞춤형으로 가야
정말로 수만 명씩 계속 나온다면 그 환자를 볼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미크론 증상이 델타와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열 증상이 거의 없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실제 구체적으로 증상이 어떻습니까? 예, 저는 사실 오미크론 환자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직접 보질 않기 때문에 그런데 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오미크론은 비교적 상부 기도, 상기도라 하면은 성대 위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코, 목, 요까지만 들어가서 그쪽 증상만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코가 좀 막힌다든지 뭐 목이 아프다든지 하는 그런 감기 증상. 근데 그 전에 이제 델타 같은 경우는 폐 속 깊이 들어가니까 폐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열도 많이 나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요, 이게 금년에 다행히 아직까지 독감이 안 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독감이 안 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다 이제 마스크 때문에 그렇고 지역 간 이동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기가 늘 앓고 있던 뭐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지 늘 앓고 있던 만성 기관지염의 증상하고 조금 다르면 어떤 호흡기 증상, 즉 기침, 가래, 두통, 목 아픔, 콧물, 코막힘이 나오면 그냥 검사를 하세요. 검사를 해야 내 가족을 보호할 수 있고 나도 빨리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